동맹 장사는 끝났다. 한국은 이제 알아서 하겠다. 미국 정부의 끝없는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방위비를 놓고 끝없이 갑질하다 결국 한국이 내민 한방에 완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숨겨둔 한방은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자주 국방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아시아 태평양 정책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서 매건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국방차관 직속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며 당장 3층 상황실로 오라는 전달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놓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소집은 보통 심각한 일이 터졌을 때만 있었거든요. 상황실에 들어서니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차관 패트릭 샤나한, 합참 부의장 데이비드 골드파인,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책기획관까지 내로라 하는 강경파들이 총출동해 있었어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샤나한 차관이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방금 나온 동맹 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이 연간 150억 달러나 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간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와 미국 무기 구매액 34억 달러, 그리고 기지 운영비 절감 효과 27억 달러, 심지어 현지 조달을 통한 경제적 이익 76억 달러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이 제공하는 토지 사용료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45억 달러라는 분석까지 있더군요. 골드파인 부의장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 반도체랑 자동차로 돈을 얼마나 벌어대는지 아느냐? 삼성 하나만 해도 작년 순이익이 650억 달러인데 우리한테 고작 13억 달러 방위비만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이 우리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장사하면서 번 돈을 왜 우리가 못 가져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온 브리핑 담당관이 PPT를 켜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이 고작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소 0.3% 수준인 50억 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일본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으니 한국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샤나한 차관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말했어요. 당장 한국에 통보하자. 방위비를 3배로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 무기를 더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죠. 특히 F-35 추가 도입이나 이지스함 현대화 사업 같은 대형 계약을 밀어붙이면 한 번에 수십억 달러는 뽑아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골드파인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어쩔 건데요? 라고 물으니 샤나한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주한미군 감축카드를 꺼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 없으면 북한이랑 중국 앞에서 하루도 못 버틴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돈을 안 내려고 하느냐며 분개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가열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치 수익성 높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한 기업가들처럼 흥분해 있었어요. 누군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군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혜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을 이렇게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샤나한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과연 이런 접근이 한미동맹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회의가 끝난 지 정확히 사흘 후 저는 국방부 지하 2층에 있는 기밀 자료실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 방위비 협상 관련 내부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파일이었어요. 파일명이 한국 방위비 협상 전략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어서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내용을 보고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실제 협상 목표는 연간 13억 달러 수준이지만 초기 요구액은 100억 달러로 제시하여 한국 측의 저항을 최대한 끌어낸 후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앵커링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던 거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가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허위 요구였다는 것이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진짜 목표액의 8배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제시해놓고 마치 큰 양보를 해주는 것처럼 포장해서 실제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시나리오였어요. 문서에는 한국 측의 예상 반응까지 단계별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1단계에서는 당연히 강력 반발할 것이고 2단계에서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3단계에서는 결국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미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마치 협상 게임의 상대방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교묘한 부분은 언론 플레이 전략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트럼프가 트위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억 달러 요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하여 한국 내 여론 압박을 극대화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계획은 정확히 실행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미국 언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문서 중간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 수집 계획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정치권 동향 파악과 한국 언론의 보도, 패턴 분석,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해서 협상 전략을 수정해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첩보전 수준의 심리전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씁쓸했던 부분은 문서 말미에 적힌 예상 결과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협상하면 한국이 결국 13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85%라고 분석해 놓았어요. 실제로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은 격렬한 반발 끝에 결국 13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문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한국 측 대응 전략 예측이라는 제목 하에 흥미로운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을 것이며 향후 유사한 압박에 대비한 독자적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기술 자립도 강화와 다변화된 안보 협력 추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당시 서울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 자리에서 말했던 내용이었는데 미국의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처음에는 협상 전략인지 진짜 요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의도된 압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다시 읽으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기만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이 신뢰관계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 개편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서울에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워싱턴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시설의 첨단화 수준이나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용산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길에서 본 서울의 모습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업무일에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장교들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작전기획부장 김준석 준장과의 첫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인물로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지만 미국식 사고에만 매몰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김 준장이 제게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한국의 독자적 방어체계의 현황이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발전상을 설명하면서 그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무1에서 시작해서 현무5까지 단계적으로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시켜왔고 이제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받은 브리핑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천궁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김 준장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천궁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이 실제 시험에서 95%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성능 지표에서는 오히려 앞선다고 덧붙였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준장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핀란드에서 K9을 도입한 후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워싱턴에서 받은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거든요.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군의 작전 계획 수립 과정이었습니다. 작전 계획 과장 이상훈 대령이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자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북한의 전면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현무 미사일과 천궁 시스템 그리고 공군력을 적절히 조합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한 확장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계획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미군과의 협력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군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 준장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방산 기술에 투자해왔고 이제는 그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자립에 대한 절실함이 이런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첫 주를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춘 당당한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길을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2주 후 저는 펜타곤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회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장관 직속 한반도 정책 검토 회의였는데 참석자 명단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합참의장 마크 밀리, 그리고 국무차관까지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돌았어요. 오스틴 장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던진 첫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한국이 우리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압박 카드를 써야 할 때라고 말했거든요. 합참의장 밀리가 즉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현재 주한미군 28,000명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한국 방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 부대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들을 단계적으로 괌이나 일본으로 이전시키면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밀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1단계는 비전투 부대 3,000명 철수, 2단계는 공군 전력 일부 이전, 3단계는 지상군 전투부대 감축이라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한국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효율적 재배치라고 포장한다는 점이었어요. 국무차관 웬디 셔먼이 외교적 관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되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도록 해서 한국 내 여론 압박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정부가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현지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괌 기지 확장 공사와 일본 내 미군 시설 증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언제든 부대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치밀한 준비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작전 계획이었던 거죠. 회의 중반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차관 샤나한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 보호 아래서 경제 발전을 이뤘으면서 정작 비용 분담은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무임승차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합참 부의장 골드파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없으면 북한과 중국 앞에서 일주일도 못 버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발표만 해도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이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실제 역량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이 워싱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천궁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오스틴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해구산과 첨단 기술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압박을 통해 한국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오스틴 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2주 후부터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검토 소식을 흘리기 시작하고 한 달 내에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한국 정부에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깊은 우려에 빠졌어요. 이런 강압적 접근이 과연 한국의 굴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악화를 가져올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감축 발표가 나간 지 정확히 열흘 후 저는 CNN 속보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AI 기반 차세대 전투지휘 플랫폼 알파코드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저는 급히 상세 보도를 찾아봤는데 내용을 읽을수록 충격이 더해갔습니다. 알파코드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드론, 군집 전투, 전장 상황, 실시간 통합 분석과 대응이 모두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인공지능의 자율 판단 능력이었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장 김종대 박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알파코드는 적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0.3초 만에 도출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어떤 시스템보다도 빠른 속도였어요. 저는 즉시 펜타곤 내부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청의 AI 전문가 톰 워커 박사와 통화했는데 그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였어요. 톰은 침묵을 한참 유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기술 사양을 보면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다중표적 동시 추적과 대응 능력에서는 미군의 현재 시스템을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김종대 소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알파코드의 핵심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는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외국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미국의 기술 제재나 수출 통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표가 뒤따랐어요. 한국은 이 알파코드 시스템을 나토 회원국과 전략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개발하고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 대응을 넘어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한 것 같았거든요. 알파코드를 매개로 한 새로운 군사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펜타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긴급 상황실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합참의장 밀리가 첫 마디를 꺼냈는데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한국이 이런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보유했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그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알파코드 기술이 정말 발표된 성능대로라면 미군도 이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력을 제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IA 부국장도 놀라운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이 알파코드 개발을 위해 지난 5년간 비밀리에 투입한 예산이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첩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방과학기술청 분석관의 보고였습니다. 알파코드의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한 결과 미국이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오스틴 장관이 중요한 지시를 내렸어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방안을 긴급히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알파코드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간절히 원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알파코드 발표로부터 정확히 3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로이터 속보를 보고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알파코드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규모가 무려 24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고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세 보도를 찾아봤는데 내용이 더욱 놀라웠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사우디 전체 방공 시스템을 알파코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의 긴장 관계,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알파코드 시스템을 사우디 현지 상황에 맞게 완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하기로 했어요. 사우디의 지형적 특성과 위험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보통 제공하는 표준화된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 알파코드의 핵심 기술 일부를 이전하고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시켜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는 미국이 절대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기술 종속성을 유지하려 했거든요.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면서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에 항상 부과하던 각종 정치적 조건들과 대비되는 발언이었어요. 펜타곤의 반응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어요. 국방차관 샤나한이 회의를 시작하며 던진 첫 마디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가 2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한국에 지불한다는 것은 중동 전체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어요. 합참 정보부장이 제공한 분석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결정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한 보고서였는데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도 유사한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동 지역에서 미국 방산업체들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알파코드의 네트워크 효과였어요. 사우디가 도입한 시스템이 다른 국가들과 연동될 수 있다면 결국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방어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측에서는
알파 코드를 도입한 국가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CIA 중동 담당관이 제공한 현지 반응 보고서도 놀라웠습니다. 사우디 군부 내에서는 알파 코드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약속한 6개월 내 초기 운영 시스템 구축과 18개월 내 전면 가동이라는 일정에 대해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3년 이상 걸리는 미국 시스템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도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긴급히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이런 공세가 계속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알파코드의 가격 대비 성능이 미국 제품을 압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분석했어요. 회의 말미에 국방장관 오스틴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동시에 미국도 유사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방산 네트워크에 미국도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어요. 사우디와의 대형 계약 소식이 알려진 지 나흘 후 펜타곤 내부는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깊은 분열을 목격한 것이 처음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의 급성장을 위협으로 보는 강경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파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강경파의 중심에는 여전히 국방차관 샤나한이 있었어요. 그는 화요일 고위급 회의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면 결국 미국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알파코드를 통해 구축되는 새로운 군사기술, 동맹이 기존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 부의장 골드파인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느냐고 분개했어요. 특히 사우디 같은 미국의 전통적 파트너까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실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합참의장 밀리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의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차관 셔먼도 외교적 관점에서 협력론을 지지했어요. 그녀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국이 적절히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기보다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격렬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통제 가능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독립적인 강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각 차이가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둘러싼 논쟁이었어요. 강경파들은 여전히 이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파들은 오히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알파코드 같은 독자적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 위협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CIA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제공한 정보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의 이런 분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측에서는 미국 내 현실파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면서 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 내 여론을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미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에 알파코드의 기술적 우수성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을 높이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었거든요. 의회의 반응도 갈라져 있었어요. 공화당 강경파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압박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미국에게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펜타곤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더욱 강경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로저스가 주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법안이 발의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법안 전문을 읽어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60일 내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3배 수준인 40억 달러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로저스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적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사우디와 24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미국에도 그만큼 지불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습니다. 텍사스 출신된 크렌쇼 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런 양다리 전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맥 게츠 의원은 아예 한국의 동맹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의외의 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코네티컷의 조 코트니 의원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일방적 철수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다음 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당연히 법안을 강력 지지하는 논조였고 CNN과 MSNBC도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했지만 한국의 부담 증액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런 여론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를 통한 공식 항의나 언론을 통한 우려 표명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들어온 보고가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고 청와대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이 선택한 것은 놀라운 발표였어요. 국방부가 2027년 자주 국방 완성 로드맵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로드맵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작전 통제권의 조기 완전 전환이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6년까지 모든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번째는 미사일 전력의 대폭 강화였습니다. 현무5 ICBM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사거리 5,000km급 신형 순항미사일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파격적이었어요. 독자적인 군사정찰 위성 체계 구축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적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산 배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계획을 위해 향후 3년간 추가로 1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분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지 않고 자체 방어력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펜타곤의 반응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긴급 상황실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합참의장 밀리가 첫마디를 꺼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완전한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이런 대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하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욱 독립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냉정한 계산에 따른 선택이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 로드맵 발표로부터 정확히 2주 후 드디어 한국이 그려온 큰 그림이 공개되고야 말았습니다. 국제방산업계에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전략기술 파트너십 협의체 창설 발표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처음 접했는데 참가국 명단을 보고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국, 폴란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아랍, 터키까지 총 7개국이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안보 질서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협의체의 목표였어요. 차세대 AI 기반 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무인 전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알파코드 기술을 기반으로 각국의 방어 시스템을 연동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프로젝트였어요.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방산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대안적 체계였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리야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방산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각 참가국의 강점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도 파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통합 방공망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의 알파코드와 프랑스의 레이더 기술, 터키의 드론 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방어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두 번째는 차세대 미사일 기술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추진체 기술과 한국의 유도 시스템, 사우디의 자금력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세 번째가 가장 야심적이었는데 자율 전투 로봇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 UAE의 센서 기술을 융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펜타곤의 반응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합참의장 밀리가 상황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번 협의체 결성이 미국의 글로벌 방산 독점 체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한 보고서였습니다. 만약 이들 7개국이 진짜로 통합된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었어요. 국방차관 샤나하는 더욱 우려스러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담아 말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미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중국과 양강, 구도를 이루던 기존 패러다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중심의 제3세력이 등장하면서 3파전 양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CIA 부국장이 제공한 정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번 협의체 결성이 사실은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되어 왔다는 첩보였어요. 한국이 사우디와의 알파코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이런 다자간 협력체 구상도 함께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 이전 방식이었어요. 기존 미국 방산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고 완제품만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 중심의 협의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 개발한 기술은 모든 참가국이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로키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온 같은 주요 방산업체들의 긴급 건의가 국방부로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특히 한국의 이런 공세적 전략에 맞서 미국도 더욱 적극적인 기술 협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말미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동시에 미국도 유사한 다자간 협력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 압박으로는 한국을 돌려세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사이 더 큰 문제가 시호색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동아시아 정세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서 매건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긴급 공문이 도착했다며 당장 확인해보라는 전달이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사 체제를 즉시 해체하고 완전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들어간다는 공식 통보문이었거든요. 22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문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서신의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군 단독지휘부 체제 완성이었어요.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작전사령부로 전환되고 미군은 지원 역할로만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현무5 ICBM의 실전 배치 완료 통보였습니다. 사거리 8,00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로 한국은 영내 어떤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가 가장 파격적이었는데 독자적 위성 감시 체계의 완전 가동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 5개가 한반도 전체를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착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한국은 2028년까지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서 완전한 3차원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주한미군 사령부의 폴 라케머라 대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케머라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당황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폴,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국이 정말로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라케머라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이라고. 어젯밤 한국 합참의장이 직접 와서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어요. 지난 2년간 한국군과 함께 실시한 각종 훈련과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군은 충분히 독자적 방어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라케머라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군이 보여준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실전 배치 현황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현무포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이미 미군의 토마호크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현무5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무기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분야라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었어요. 라케머라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향 파악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다고 말이에요. 특히 북한 내부 정보원 네트워크와 중국군 동향 분석 능력은 미군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체계도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어요. 라케머라에 따르면 한국이 운용하는 정찰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와 실시간성이 미군 위성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한국 위성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사이버 전력이었습니다. 라케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구축한 방어 체계와 공격 능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라케머라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현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모든 준비를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즉시 펜타곤 내부에 긴급 상황이 발령되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합참의장부터 각 군 참모총장까지 모든 고위 장성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 중 가장 긴장감이 돌았어요. 합참의장 밀리가 상황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이 동아시아 전체 안보 구조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 다른 동맹국들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었습니다. 국방차관 샤나하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작전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IA 부국장이 제공한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첩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미 3년 전부터 수립해두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이런 준비성이 오늘날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말미에 중대한 지시를 내렸어요. 그는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전 통제권 완전 전환 선언 이후 펜타곤은 완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이 저를 개별 면담으로 불러낸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였어요.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스틴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즉시 서울로 가서 한국 정부와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공식 외교 채널로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가 22년간 쌓아온 한국 전문성과 인맥이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어요. 오스틴은 제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측의 합리적 요구라면 최대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기존의 일방적 압박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워싱턴을 출발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협상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측에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진심을 전달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한 미국 대사관 정치군사 담당관 스티브 존슨과 만났습니다. 그는 현지 상황을 간략히 브리핑해 주었어요.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 의향은 있다고 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수 차장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 차장은 50대 초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외교부에서 25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먼저 솔직하게 사과부터 했어요. 지난 몇 년간 미국이 보여준 일방적 접근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김 차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차장의 첫마디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한국 정부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일방적인 보호, 피보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준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공동기술혁신센터의 설립이었어요.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차세대 방산 기술과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안보 협력 네트워크에서의 공동 리더십이었어요.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체와
미국의 동맹 체계를 연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파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보호하는 주둔군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군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제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몇 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완전한 재검토였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정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술 협력에서의 동등한 지위였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도입이 아니라 상호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원한다고 했어요. 회담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차장은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실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서울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위원장 잭 리드를 비롯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표정이 매우 불쾌해 보였거든요.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즈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이 사실상 미국의 굴복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협력군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릭 스콧 의원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분개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투입한 수십조 달러의 비용을 생각하면 한국은 영원히 감사해야 할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오와의 조니 언스트 의원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그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모두 미국의 보호 덕분인데 이제 와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사우디와 체결한 240억 달러 계약을 언급하며 그 돈이면 미국에 충분히 더 많은 방위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2년간 한국을 담당하면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실제 모습과 이들의 인식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의원님들,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1960년대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미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게 현실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북한과 중국이라는 위협 앞에서 한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그런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리즈는 이미 북한 전체를 30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천궁 방공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은 95%로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높습니다. 알파코드 AI 시스템은 미국도 갖지 못한 기술이에요. 스콧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무기들도 결국 미국 기술을 베낀 것 아니냐. 핵심 부품들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췄다는 것은 과장된 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미국의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1위예요. 이런 기술들이 모두 미국 기술을 베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언스트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갖췄어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의원님들,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이에요. 사우디와 24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실력 때문입니다. 크루즈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말했어요. 의원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이에요. 우리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바로 미국이 될 거예요. 회의는 결국 격렬한 논쟁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최소한 현실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협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 투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종 투표에서는 찬성 19표, 반대 6표로 가결되었는데 놀랍게도 테드 크루즈를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 중 일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크루즈는 투표 후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실제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법안을 발의했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조차 자신의 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브리핑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미국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대등한 전략 파트너십, 기술 공동 개발, 글로벌 위기 대응 협력이라는 새로운 틀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는 주둔군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군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공식 출범했어요. 방위비 분담 문제도 혁신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분담금 지불 대신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술혁신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으로 차세대 방산 기술과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개발된 기술의 수익도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만약 의회에서 이 협정을 거부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전략기술 파트너십 협의체가 미국을 배제한 채 발전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행히 의회가 현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린 덕분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선택한 동맹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스스로 동맹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주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런 변화를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더 발전된 형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안보 질서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